안녕하십니까. 24 뉴스 영어 속보 에디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리엘 오사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웬 알터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시간 동안 저희는 포효하는 사자 작전 31일째 되는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과 핵심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가자 지구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 레바논, 예멘으로부터 계속되는 공격을 받으며 다중전선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목격했으며 불과 1시간 전에도 발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로부터의 로켓과 드론 공격도 이어지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 방공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동 공격으로 인해 이전에도 공격을 받아 손상됐던 하이파 주요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 1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레바논 남부에서의 지상작전 시작 이후 6번째 사망자입니다. 사망한 병사는 400일 기갑여단 소속 19세의 리란 벤치온 하사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 건의 별도 사건에서 추가로 4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와 협상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약 일주일 후면 갈리바프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워싱턴 DC에서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게나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이미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행정부가 정권에 깊이 뿌리내린 갈리바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서는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인가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방식이며 정권 교체를 매우 비전통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이 조금 전에 TV 인터뷰에서 발언했는데 루비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루비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란 국민들, 그곳의 사람들은 지도부 교체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전쟁의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전쟁을 시작할 때의 목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자 이제는 정권 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예측했던 것처럼 정권이 미리 붕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우리는 정권 교체가 이 전쟁의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바람직한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본인이 그 특정 용어에 대해 유리하게 포장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보안이 그곳 시스템에 깊이 얽혀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입니다. 수년간의 협상과 수많은 실패 끝에 그런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 미국 조건대로 거래를 하자고 말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반된 메시지들을 앞뒤 맞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금 마르코 루비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는 오늘 일찍 칼리바프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그걸 비밀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일부 공개했어요. 이제 오늘 트럼프의 또 다른 발언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또한 테헤란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폭파하고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신뢰할 만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이란이 단순히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려는 시도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특히 이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작년에 합의 마감일이 만료된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 그들의 핵시설을 폭파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항상 선택지를 열어두는 사람, 일종의 와일드 카드가 되기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몇 번 연장하긴 했지만요. 이제 그는 자신이 공격하려는 구체적인 에너지 구조물과 분야 그리고 위치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취할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면서
군사행동을 위협하는 것은 전통적인 트럼프식 발언과는 다소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압박 때문인가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란인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려는 건가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파악하려는 걸 포기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술의 변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은근한 위협이나 곧 알게 될 것이다 같은 식의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대상과 자신이 취할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데 이는 평소와 다릅니다. 이제 마이크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어제 미국 정부의 정책이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것에 지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주장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또 공감은 얼마나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는 전혀 안 통합니다. 전혀요. 제 생각에는 국제 청중을 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심리 측면에서 볼 때 이란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발언이 선전재료가 될 수 있고 그들은 자신의 팟캐스트나 기타 매체에서 그 발언을 반복해서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인의 심리에 스며든다고 보기에는 이 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란 대통령의 이름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국제관계에 대한 그의 특정 견해를 고려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 마이크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번 전쟁의 타임라인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중요한 소식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한 건가요? 네, 제 생각엔 약간 반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는 루비오 장관의 말을 좀 참고해 보면요. 그는 그곳에서의 경험 때문에 좀 더 외교적이고 상원 의원다운 어조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몇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예상은 여기서 4, 5주 또는 4, 6주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랐죠. 우리는 이제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몇 주가 더 추가된 셈입니다. 해결 방안 측면에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에 관해서 말하자면 말장난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주어진 일정이 현실을 반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언론이나 비평가들이 4, 5주, 4, 6주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따지지 않도록 기대치를 조율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들이 그냥 공식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나 군사계획, 작전, 협상에서는 이 상황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설명할 거예요. 마이 빠게나이 미국 수석특파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앨런 드 쇼이츠입니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죠. 작가이자 변호사, 활동가이며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 더 쇼이츠 교수님, 저에겐 늘 교수님이십니다. 앨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쇼이츠 교수님이 곧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아리엘, 최근 24시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혼재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매우 미묘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여러 쪽에서 끝까지 가라는 압박을 받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이 전쟁이 진행될수록 미국 국민들에게 분매적으로 더 큰 대가, 즉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화해적인 발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이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약간 축소해서 말하며 석유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백악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일관성 부족 때문에 정신이 아찔할 정도의 혼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상황을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트럼프는 한 가지를 말하고 마르코 루비오가 또 다른 말을 하고 캐롤라인 레빗이 세 번째 말을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백악관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많은 안도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연루된 대규모 전쟁에 관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전쟁이 국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말이죠. 지난 24시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쟁 첫날부터 상반된 압박을 받아왔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전망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중부 미국의 답답한 미국인들에게는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쪽에 압박도 받고 있고 동시에 이 전쟁이 미국의 더 나은 결말로 끝나길 바라는 쪽에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소리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걸프 지역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저자이자 변호사, 활동가이자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이신 앨런 더쇼비츠 교수님이십니다. 앨런 더쇼비츠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예전 제자 중 한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항상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앨런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저에겐 늘 더쇼비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쇼비츠 교수님, 앨런, 우선 오늘 더 힐에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다름 아닌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리트윗됐다고, 아니 트루 소셜에서 다시 공유됐다고 해야겠네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말하듯이 사우텐입니다. 그리고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전쟁의 위험성보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아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쇼이츠 교수님, 앨런, 아시다시피 현재 휘발유 값이 오르고 중동 국가들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서는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선제적으로 또는 예방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8천만 명이 희생되고 그중 600만 명의 유대인이 포함된 2차 세계대전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름값이 몇 달러 더 오르는 고통조차 견디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대피소로 가야 하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쉽지 않고 예방전쟁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신이시여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될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득실을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감행하려면 용기 있는 대통령과 용기 있는 총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네,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해졌는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방 조치를 취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앨런, 당신은 또한 당신 세대의 대표적인 미국 유대인 지식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데 미국 유대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 일에 끌어들였다는 말이 미국 유대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저는 그의 변호사였고 수년간 그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도널드 트럼프를 어떤 일에 밀어넣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미국이 이란의 핵 미사일을 제거하길 원했습니다. 그게 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총리의 일 중 하나는 가능하다면 동맹국들에게 양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누구도 전쟁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마그달렌에게 투표한 유대인들, 하마스를 지지한 유대인들, 미국의 일부 기관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나쁩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는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1832년에
아돌프 히틀러에게 투표한 유대인 1만 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만 단위에게 투표한 수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 아마 만 단위보다 더 나쁜 사람에게도 투표한 유대인이 있다 해도 왜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2028년 선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전쟁을 지지하는데 대체로 단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키는 것보다 1년에 몇백 달러 더 내는 기름값을 더 걱정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나라의 다른 어떤 민족 집단만큼이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도 있습니다. 이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앨런, 당신도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결국 탈당하셨죠.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민주당과 이스라엘 그리고 에이펙과의 관계가 전쟁 때문에 또 전쟁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계속해서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미국 유대인들 중에서 당신을 따라 당을 떠나거나 중간 선거나 2028년에 반대편으로 돌아설 것 같은 집단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공화당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낙태, 이민, 그리고 다른 여러 이슈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반대론자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중간 선거와 2028년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워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반이스라엘적입니다. 저는 머피 상원의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극도로 반이스라엘적입니다. 저는 코리 버커 상원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노력해도 어떤 일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이스라엘적이고 일부는 반유대주의적이며 일부는 반미적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기는 것보다 트럼프가 지는 것을 더 원합니다. 저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의회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공화당이 집권하는 것이 민주당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에 가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쇼이츠 교수님, 당신이 공화당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의 목소리는 당신이 민주당에서 나온다고 묘사한 것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최근 몇 주 동안 터커 칼슨과 같은 인물들의 목소리에 맞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칼슨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당내에서 목소리가 큰 소수입니다. 만약 이번 전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미국 보수 진영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빌 버클리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윌리엄 버클리요. 그리고 사실상 팻 듀캐넌을 공화당에서 내쫓았죠.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커 칼슨과 다른 사람들을 공화당에서 내쫓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공화당은 대체로 친이스라엘, 친부시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트럼프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자들입니다. 터커 칼슨은 악랄한 반유대주의자이고 닉 푸엔테스와 공화당 극우 신파시스트 진영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극우와 극좌의 양극단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산주의의 붉은색 아래서도 패시즘의 검은색이나 갈색 아래서도 결코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도에서 번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체로 중도 성향의 민주당원이나 중도 성향의 공화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당 모두에서 많은 중도파들이 극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화당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은 공화당이 터커 칼슨 같은 인물들을 주변부로 밀어내는데 민주당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 강경 좌파 반이스라엘 그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민주당을 떠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반이스라엘 정서를 지지하고 그것이 결국 반유대주의로 변하는 정당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앨런 씨, 변호사이자 학자인 당신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찍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는데 그 안에는 국제법상 적어도 의문이 제기될 만한 내용들이 있고 지난 몇 주 동안 대통령이 했던 다른 발언들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과 인도법 그리고 전쟁법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규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더라도 전쟁을 규율하는 법이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대통령 본인이 몇 주 전에 자신은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도덕성에만 따르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쟁법과 인권법이 이익보다 해를 더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한 모든 조치를 보면 그중 90%는 나빴고 인권에도 90% 해로웠으며 전쟁법에도 90% 해로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법은 임박한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1935년, 1936년 위협이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법은 선제적 군사행동뿐만 아니라 예방적 군사행동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1, 2년이 남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핵 원자로가 건설되기 전에 파괴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 국제법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오메르 총리가 했던 방식처럼 그리고 이라크에서 백인 총리가 했던 방식처럼 말입니다.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임박했다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은 주로 상하탑에 앉아있는 좌파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무엇이 타당한지 고민합니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경험이 없고 현실 검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편에 섭니다. 저는 국제법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딘 애치슨이 현명하게도 말했듯이 어떤 나라도 자신의 생존을 변호사나 법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예방적 군사 행동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좌파적이고 매우 강경하며 급진적인 국제법 해석에 근거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네, 더 시미츠 교수님, 앨런 감사합니다. 임박성 관련 지적은 전쟁 후 면밀히 검토돼 중요한 쟁점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하그 사메아흐. 교수님께도요. 하그 사메아흐.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예비역 소장 에이탄 간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3명의 국방장관의 군사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정부활동 조정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 타일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이스라엘 크네셋은 테러범에 대한 사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당국, 군 당국이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말이죠.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법적 용어인 유대인 테러범들은 이 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크네셋에서 최종 승인된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몇 가지 예를 들어 기준에 따라 이 법을 판단하거나 의견을 내야 합니다. 우선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셋째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우선 3번째 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테러리스트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판단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10월 7일에 일어난 일 이후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런 종류의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이 테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기회를 준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10월 7일에 본 것처럼 말이죠. 현재의 법을 대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석방할 때, 일부를 석방할 때,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이런저런 합의에 따라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억지력을 만들 수 있을지, 그들에게 모든 위협이 실현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밍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법의 시기와 현재 이란 상황이 관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유럽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현행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10월 7일 기준으로 이스라엘 의회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헤즈볼라 그리고 다른 세력들과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 지역이 안정될 때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채널 고정해주세요. 더 많은 뉴스와 업데이트가 곧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위기는 재앙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노년의 유대인들은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엄청나게 춥네요. 변기도 없고 난방도 없고 물도 없어요. 이제 겨울은 노인들, 어머니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사용되는 전쟁의 무기가 되었어요. 이분들은 몇 시간째 줄을 서 계세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란과 헤즈볼라의 동시 공격으로 하이파의 한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짙은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주요 기반 시설과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함에 따라 바잔 정유소가 공격당한 것은 불과 2주 만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 이스라엘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특파원 발리르 슬라딘입니다. 발리르, 최신 소식 전해주시죠. 하이파 정유소의 피해 규모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 일은 정오쯤에 발생했고 사실 화재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소방당국에 따르면 그곳의 피해는 실제로 일부 산업 건물과 그곳에 있던 유조선 한 대로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피해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잔이 이스라엘 시장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잔은 상장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피해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의 운영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중 두 번째로 바잔 시설이 파편이나 요격 미사일의 일부에 맞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북부 국경 지역 사회를 향해 수십 발의 로켓과 드론이 발사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 대부분은 남부 레바논에 배치된 이스라엘군 병력을 겨냥하고 있으며 오늘 하루에만 1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들이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 확대되는 지상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몇 시간 동안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사이렌은 7시 20분쯤에 들렸습니다. 하이파만 지역 그리고 실제로 크리오 지역에서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대부분의 사이렌은 실제로 국경, 즉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충돌선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한된 수의 로켓 포격이고 그 대부분은 요격되었거나 개활지에 떨어져서 오늘은 적어도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작전과 RDF 작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랍어 대변인 아부 카야다리가 레바논 남부와 엘바카르 지역의 여러 마을과 도시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분 사이에 레바논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공습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제 네타냐후의 완충지대 확대에 관한 발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미타니강 쪽, 타이페 마을 지역,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레바논 남부의 서쪽 엘바야도 지역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남부 레바논의 티르투르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여기서 4개 사단이 남부 레바논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상작전은 여전히 이해할 만한 이유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물론 현재 이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습과 이란에 배치해야 하는 전투기 그리고 드론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상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약간의 확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특히 북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규모 지상작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계획되어 온 방식대로는요. 팔리르 술라디나 북부 이스라엘에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리르 안전하세요. 스튜디오로 돌아와 예비역 소장 에이탄 당구시입니다. 어제 헤즈볼라가 74건의 공격에 대해 책임을 주장했다고 봤습니다. 그중 단 19건만이 북부 접경지역 사회를 겨냥했고 55건은 남부 레바논에 배치된 이스라엘군을 겨냥했습니다. 이것이 피비린내 나는 세월의 시작일까요? 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남부 레바논에 유지했던 남부 안보 완충지대에 피비린내 나는 세월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이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레바논 정부나 레바논 대통령과의 합의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직접 협상을 시작하자고 처음으로 제안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하지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임무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두 번째로 발리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분대가 어디에 있는지 매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자신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동은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은 헤즈볼라가 다음 단계를 위해 지난 6-8개월 동안 준비해온 곳입니다. 게릴라로서 어떤 점에서 더 발전한 방식인가요? 그들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들을 이기고 테러 군대로서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곳에서는 더 이상 게릴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터널이 있습니다. 덤불이
그들에게 이점을 주는 지역도 많고 지형과 날씨 역시 그들에게 유리합니다. 이 모든 조합이 우리가 이란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항공기들과 다른 종류의 정보 방식들과 함께 작용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5일 동안의 주요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합의에 도달하라고 준 기한의 끝으로 제시한 그 시점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들의 병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나는 이란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지금은 그보다 덜하지 않게 헤즈볼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그들의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전에 했던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트려야 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 정부 기관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여러 주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리엘. 이란에서 일어난 일 이후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병력을 투입하게 될 것 같고 레바논 지역에서 최소 몇 달은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전투기가 이란에 집중하는 것에서 해제되면 초점이 헤즈볼라와 레바논 쪽으로 옮겨질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군이 오늘도 테헤란과 다른 이란 도시들에서 계속해서 정권의 공격 능력과 탄압기구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양국 군대의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만 1,000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으로부터의 주요하고 가장 시급한 위협은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입니다. 6월의 12일 전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되리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위해 안드레아 스트리커를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비확산 프로그램 부국장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드레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무엇이 남아있고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무기 개발 경로를 약화시키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무기화 시설, 즉 핵무기 제조에 관여할 시설들을 타격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위치와 손상 여부입니다. 이 우라늄들은 아스파한 터널과 포르도우 시설 사이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나탄즈 지상 파일럿 플랜트에 있던 많은 비축분이 6월에 파괴되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탄즈 주요 농축시설 지하에도 고농축 우라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특히 미국 앞에는 많은 어려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씨, 전쟁이 끝나도 그 440kg 이 미국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쟁이 그것 없이 끝나도 우리는 여전히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이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작전 같은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슬람 공화국과 비슷한 어떤 세력의 손에 남겨두면 그들이 아마도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가 그걸 반드시 그곳에서 빼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선택지는 이란이 그 물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하거나 잠재적으로 그 시설을 여러 번 다시 폭격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빼내지 못하면 이 전쟁이 왜 성공적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 점을 가정해보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란 정권의 현 지도부가 계속 권력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혁명 수비대가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더욱 과격해지고 대담해진 집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현재 이란 지도부가 핵무기 획득에 대한 야망을 포기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노력을 더 강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후에는 그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야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핵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자신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을 때까지 지도부를 계속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저는 성공적인 협상의 또 다른 기준은 모든 핵무기 자산, 즉 남아있는 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함한 완전한 해체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타결에 도달하는데 아마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NPT, 즉 이란이 최근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탈퇴를 위협하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위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탈퇴한다면 지금까지도 완전히 준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선언적인 의미를 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6월 전쟁 후에도 그들은 NPT를 탈퇴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실제로 위협을 실행한다면 협상이 끝난다는 신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핵무기 개발 야망을 완전히 포기할 의지가 있는 인물을 찾을 때까지 핵심 지도부를 계속 약화시키고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스 트리커 비확산 프로그램 민주주의 수호재단 부국장, 시간 내주시고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 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에이탄 당구소장님, 많은 사람들, 주로 이스라엘 외부에서지만 어쩌면 여기서도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많은 작전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를 전략적 승리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440kg 문제도 포함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언제 멈추고 무엇이 승리인지 결정할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승리가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전략적 성과가 될까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지역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며 다음 단계에서는 이란인들에게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적으로, 물론 바브엘 만데브 해협 쪽으로도 말해야 합니다. 지금 후티가 들끓고 있는 곳이죠. 어떤 식으로든. 하지만 트럼프에게 확실한 첫 번째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과 트럼프 모두에게,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중요한 주요 목표는 핵 활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다른 유형들을 본다면, 예를 들어 미사일, 특히 이란 군대를 민간 방식으로 지원하는 모든 산업의 인프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며칠 동안 이스라엘이 이곳들을 타격하고 피해를 더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의 반응에 있어서는 마치 복부를 가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을 넘어 우리는 제가 불확실성의 공간이라고 부르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시점까지는 아직 5일이 남아있고 다음 주 초 전쟁의 6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그가 협상 쪽으로 가든 동시에 준비를 하든 군사적 선택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만약 우리가 군사적 대응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 문제와 프로모스의 숙박 문제는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만약 또 다른 긴장 고조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한 달 동안이나 이 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4주에서 6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5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이 있고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에이탄 강구소장님, 정말 감사드리며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아비브 부신스키 전 베냐민 네타냐후 미디어 고문이자 비서실장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비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 정치, 특히 올해 말에 있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당곳 장군과는 달리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이분법적인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우라늄뿐만 아니라 정권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고 우라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 전쟁을 나쁜 전쟁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합동군과 함께한 우리의 특별한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조차도,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불행하게도 북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본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타냐후는 우리가 헤즈볼라를 수십 년 동안 약화시켰다고 말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도 우리는 레바논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단순히 이란인들을 공격하고 지도자들과 그 전임자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라늄과 정권이 없어진다면 네타냐후가 말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심지어 몇 달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매우 노련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를 위해 일한 적 있잖아요. 네타냐후가 사법체계, 언론, 딥스테이트 등 지지층을 자극하는 이슈로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을 이란 전쟁의 기억에서 다른 이슈들로 옮겨가게 할 수 있겠죠. 선거 당일에 그들이 리쿠드 당의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층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합은 50석, 53석, 많게는 55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61석이라는 최소 기준이나 과반수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당이 더 강합니다. 제 생각에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말로 꼼짝없이 자신의 지지층에만 의존하고 있고 다른 유권자들, 즉 중도나 아마도 중도 좌파 쪽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우파로 몰리고 있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 약속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이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타냐후 그래요. 그는 10월 7일에 실패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중동의 현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웬, 그는 이 일을 질질 끌고 또 끌면서 어제 예산에서 매우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신의 연정을 연장하기 위해서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뭔가 좋은 일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알다시피 얼마 전만 해도 시리아와의 평화,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심지어 레바논에서도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약 20주 후쯤에 선거를 치르게 될 때쯤이면은 이것은 정말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란에서의 진정한 명확한 승리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네타냐후가 새로운 묘수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꽤 정체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비비에 집착하거나 비비를 반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네타냐후가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비브 아리엘입니다. 전 총리 납탈리 베네트는 지난주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를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찍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발표합니다. 새로 구성된 정부에서 전시중 하레디 징집 방해와 이스라엘 안보 훼손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IDF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도록 누가 정확히 방해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전시 중에 병역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데 가담한 모든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곧 우리는 전후회의 가치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결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희망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셨군요. 당신 말씀대로 20주 후 선거일 직전 주말에도
베네트가 계속해서 주요 야당 후보로 남아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베네트의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산이 종교인들이나 초정통파에 의해 약탈당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베네트를 상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하레딤과의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베네트는 만수르 아바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 점에 대해 논쟁할 수 있고 여전히 네타냐후와 베네트는 다툴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아리엘, 다시 당신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베네트가 지도자가 될까요? 야당의 지도자가 될까요? 그가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다수 또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나요? 하지만 게디 아이젠코트가 정말로 힘을 얻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당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면서 누가 그들의 리더가 될지 결정하려고 하면서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강점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야당이라는 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좌파의 야이르 골랑이 있는데 그의 의제는 아랍사에서 유권자를 끌어오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아비그들 리버만이 있는데 그는 오늘조차도 사형제를 지지했어요. 오른쪽에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해질수록 네타냐후 진영에서 다른 진영으로 유권자들을 끌어오거나 이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한 명의 지도자에게만 집중한다면 예를 들어 나프탈리 베네트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프탈리 베네트와 함께 야이르 골란이 나프탈리 베네트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영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그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점이나 정부가 지키지 않는 사실에 집중하는 대신에 말이죠. 법, 사법기관 그리고 종교인들이 네타냐후를 조종하는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징병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담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편의 단일 지도자를 지명하려고 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네, 후안. 야당 블록에서 잠시 벗어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거 후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차기 정부를 구성할 확률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몇 %의 가능성을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저도 완전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질문을 좋아합니다. 몇 %로 보시나요? 네, 하지만 누가 감히 도박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란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네타냐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정권을 전복시키고 핵시설을 제거한다면 네타냐후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이게 제 도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네타냐후는 다음 총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 자체로도 중요한 발언입니다. 아비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선생님도요. 고마워요, 에이탄. 빨리 마지막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타냐후에 대해서요. 아비브가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면 준도 아직 이르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마 제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이란의 핵 문제 외에도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국민들이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놀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비역 소장 에이탄 간도 오늘 저녁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 저희는 잠시 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지역 주요 뉴스 2부도 계속 시청해 주세요. 채널 고정입니다.